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보기입니다. 반년 이상 일자리를 못 찾은 장기 실업자가 늘고 구직을 하지 않는 그냥 쉬었음 청년도 43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가 줄면 소비도 줄고 경제의 역동성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녀노소 신는다는 운동화 뉴발란스. 우리나라에서 이랜드월드가 라이선스 계약 맺고 팔고 있습니다. 처음에 300억 매출 올렸던 이 신발, 이랜드가 공 들이면서 연매출 1조 브랜드로 성장시켰습니다. 호사 담화라고 할까요? 뉴발란스 너무 잘 팔리다 보니 미국 본사 이랜드 빼고 직접 영업하고 유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랜드 바로 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 양사간 협력을 하고 그 뒤에 아름다운 이별하자는 거죠. 이익 앞에선 얄짤없다는 외국 기업인데 5년도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써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가로채냐는 뒷말도 있는데요. 이랜드 안팎에선 바로 손절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메가 브랜드에서 이런 식으로 손 떼는 거 씁쓸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랜드 과거 푸마 브랜드 공들여 키웠다가 팽당한 바 있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선 설레 재현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기업 소유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백억 물어줘야 할 상황입니다. 서초구 양재동 터미널 부지 할인그룹이 땅 공매로 받아 아파트, 호텔 포함된 유통단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단지 바로 옆 44m 도로인데 이 땅 애초 파이시티라는 시행사가 서울시의 땅 일부를 기부 체납하겠다 약속만 하고 개발 추진했다가 자초됐습니다. 그런데 약속만 했을 뿐 기부 체납이 안 된 이 도로 부지 서울시가 주변 개발 미리 대비한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새롭게 땅 주인 된 할인그룹 서울시에 내 땅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 보상해달라 요구했는데 서울시가 이를 거부해 결국 소송 벌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전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서울시가 물어줘야 할 돈만 404억 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도로 사용료 7억 8천만 원은 별도입니다. 사업이 엎어졌는데 과거에 한 기부 체납 약속만 믿고 도로를 무단으로 쓴 서울시. 결국 막대한 심의 열세로 메꾸게 됐습니다. 기업들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 올리고 있습니다. 환율 뛰고 원자재 가격 올렸다는 이유 내걸고 있는데 좀 납득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가격 올리는 바카스. 작년에 2,600억 매출 올렸고 이익도 꽤 괜찮았습니다. 회사도 경영 상황이 나쁘지 않았는데 가격 올린다고 하니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 있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지난해 역대급 매출 올렸는데 환율, 고무 가격 인상 이후로 가격 올립니다. 원가 상승하면 소비자가 다 떠나야 하냐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엔 정부 눈치 보면서 가격 인상 조율이라도 했던 듯 싶은데 요즘엔 그런 눈치도 안 보는 듯 싶습니다. 업체들이 정부 리더십 공백을 노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기업 대표와 간담회 갖고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기업들 얼마나 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젠더 이슈가 불거졌는데 상황이 복잡합니다. 발단은 발세정제 바르시자라는 광고인데요. 이 광고 만든 인플루언서를 향해 남성 누리꾼들이 과거 남성 비하 게시글을 올렸다며 항의했죠. 아차 싶었던 LG생건 사과와 함께 광고 계약 철회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싶었는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여성 누리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부 남성들 의견만 듣고 광고 삭제한다는 걸 문제 삼은 건데요. LG생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양쪽 모두로부터 불매에 휘말렸습니다. 사태는 진정되는 듯 싶은데 후폭풍 거셉니다. 약 7만 명에 달했던 바르실자 팔로우 수는 4만 5천 명으로 반토막 났고
LG생건 혹시나 하는 생각에 늘 긴장 모드입니다. 젠더 이슈, 물론 일어나선 안 되죠. 그러나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기업을 압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시각 많습니다. 뉴스톱 파보기 이 시간에는 최근 나날이 선명해지고 있는 하나그룹의 승계 구도와 그 중심에 있는 한화에너지 회사에 대해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자녀 삼형제의 경영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가족회사인 하나에너지와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하나임팩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직접 지분을 취득하지 않고도 삼형제가 사업을 나눠 가질 수 있어 한화에 유리하지만 일부 주주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오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하나그룹 삼형제의 사업 재편 방향이 보다 뚜렷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임팩트와 하나에너지가 보유한 하나오션 보통주 지분 7.3%를 1조 3천억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룹 내 핵심이자 김동관 부회장이 맡고 있는 방산 분야 90력이 모아지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번 거래로 주 하나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이어지는 지배 구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래의 최대 수혜주는 무엇보다 하나그룹 총수 일가라는 분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 측이 내세운 명분은 방산 사업 시너지 강화입니다. 그런데 거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배구조 개편에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하나오션 보유 지분율이 기존보다 30%까지도 늘어나게 되고요. 하나시스템까지 포함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까지로 늘면서 최대 주주의 지위가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김동관 부회장은 사업 영역이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솔루션 등 기존의 방산 쪽이었다면 조선해양까지 확대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분을 매각한 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봤더니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 이쪽으로 흘러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지분을 매도한 하나임팩트와 하나에너지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하나임팩트 파트너스의 8,881억 원, 하나에너지 싱가포르 법인까지 합쳐서 4,119억 원이 각각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 기업이 어떤 목적의 법인인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에너지는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총수 일가가 이처럼 지분을 전량 보유한 그룹 내 유일한 법인이기도 한데요.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50%, 그리고 김동원 하나생명 사장 25%, 또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 25% 각각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에너지는 수년 전부터 그룹 지주사격인 주하나와 방산계열사 하나시스템 지분을 꾸준히 취득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에너지가 주하나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됐고요. 김승현 회장 세 아들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상황입니다. 네, 한화에너지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임팩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하나임팩트는 투자형 지주사로 만들어졌고요. 포트폴리오 영역이 바이오, 수소, 모빌리티 같은 신사업입니다. SK그룹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죠. SK스퀘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배구조상 하나임팩트는 현재 하나그룹 중간지주사로 입지를 굳혔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하나에너지와 하나이임팩트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네, 화면 보시죠. 하나그룹 지배구조를 보시면 삼형제가 하나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주 하나를 보유하고 또 주요 계열사가 전체를 보유하게 되는 전형적인 옥상옥 지배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에너지는 하나임팩트 지분 52%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또 47% 김동관 부회장의 대표로 있는 하나솔루션이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그러니까 오너 3세에서 하나에너지, 하나임팩트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는 하나 임팩트 미국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로 아까 말씀드린 9천억 원 가량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로 바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김동관 부회장이 하나 임팩트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오너가가 그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네. 어떤 회사에 대해 직접 지분을 취득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만 잘 활용하면은 돈 안 들이고서 일단 지배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또 조선업 호황으로 하나오션 주가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장사인 하나 시스템이 보유한 지분은 그대로 뒀습니다. 대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가 보유한 지분만 역대 최고가로 그 가격으로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너지와 하나 임팩트가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에 동원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또 이들이 확보한 유동성 자금이 오너 3세 승계에 활용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나에너지의 이 삼형제한테 갑니다. 100% 비상장사니까.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 이겼어요? 주 하나의 지분을 인수하는 데서 이겼죠. 이런 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우는 거는 주주가치 훼손이죠. 하나에너지의 기업가치를 키우는 목적밖에 없어요. 하나에너지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모든 계열사의 자원을 하나임팩트에 몰아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그룹 전체에서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의 입지가 어떻게 강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재계 얘기를 들어보면 국내 대기업 공시 집단 중에 하나에너지처럼 가족회사 그리고 오너의 개인 회사격인 기업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룹 승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하나임팩트 투자 목적 회사를 활용해서 대형 인수합병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하나임팩트가 지난 2022년 하나오션 그러니까 옛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서 또 2023년에는 하나엔진 옛 HSD 엔진 인수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삼형제의 사업 영역이 점점 구체화되고 좀 확대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 거래로 더 공고해진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방산조선 사업으로 그룹 내 지배력을 높였고요. 차남 김동원 사장과 삼남 김동선 부사장은 각각 금융과 유통반도체 장비 사업에 공을 들이면서 체급 맞추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부사장은 최근 하나호텔앤리조트를 통해서 범 LG가의 아홈 지분 58%를 인수해서 급식시장에 재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계열사 간 지분 손바뀜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장 어떠한 지분의 직접적인 취득이 이뤄진다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하나에너지와 주 하나를 합병한 뒤 인적 분할한다면 삼형제가 맡고 있는 사업으로 재편이 한층 더 손쉬워집니다. 하나에너지를 통해서 주 하나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은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인적, 문적, 분적 분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종국에는 각 삼형제 간 계열 분리가 가시화되는 셈입니다. 하나그룹은 합병에 대한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뒤집어보는 시간입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점차 본격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 혼란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주 경제 기사들 중에는 특히 재테크와 관련된 기사들 많이 보셨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7일 월요일입니다. 금값이 치솟으면서 골드바가 동나서 공급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혼란 속에 안전자산을 찾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부적절한 거래도 섞이기 마련이죠. 최근에 금거래에서 꼼수로 지목된 건 금은방에서 사용된 온누리 상품권이었습니다. 결국은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상품권을 취급하는 금은방들을 전수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꼼수가 있었던 건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이 포함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이뤄진 온누리 상품권 특반에 따른 금값 폭등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업체 943곳 등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금값이 치솟는 시기 동안 중기부가 카드형, 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구매 할인율을 설 전후로 15%로 높이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귀금속 가게에서 매출액 대비 금 제품군의 판매액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해당 비율이 과도할 경우 전국 13개 지방청,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자재를 권고하는 등 조치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 시장인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5만 7천 원 후반대인데요. 지난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국제 금 가격은 1g에 13만 6천 원대로 가격 차이, 괴리율은 20%에 달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금값 폭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금 품귀가 지속돼 실물로 구하지 못하게 되자 금 ETF로 수요가 몰리는 등 금테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SBS BJ 이민우입니다. 금값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6만 원을 넘기면서 정점을 찍었던 국내 금값은 이후 이번 주 들어서 소폭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올해 들어서 불쑥 올라가기 시작한 가격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내 금값에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방향성은 비슷합니다. 온스당 3,000달러 선을 향해 치솟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금값이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전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연말 금값 전망을 3,000달러에서 3,100달러로 한 달 만에 더 높여 잡았습니다. 특히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3,3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금값은 작년에도 너무 치솟았다고 과열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품인데 이번에 열기는 또 어디까지 갈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죠. 예금과 대출에 대한 이야기, 즉 금리 소식 많이 보셨습니다. 한동안 오르던 기준금리가 이제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예금의 매력도가 점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대급부로 부담스러웠던 대출금리 역시 함께 내려오기 시작은 했는데 역시 예금보다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자세한 내용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SC제일은행은 거치식 예금 4종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써 SC제일의 퍼스트 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연 2.45%에서 2.3%로 0.1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하나은행도 지난 14일 예금 상품 3개의 기본 금리를 0.2%포인트씩 낮췄습니다. 이로써 4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3%로 집계됐는데요. 전달 취급된 금리의 평균값보다 0.2%포인트가량 줄어들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대 0.6%포인트 낮췄고 신한은행도 지난달 14일부터 5년 주기형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맞춰 KB국민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일부 비대면 주담대의 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여전히 예금금리 인하폭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다만 연초부터 은행 간 대출 경쟁이 서서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과 우리은행은 이자 지원금이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대출 모집 이벤트를 약 6개월 만에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경영 목표가 초기화된 가운데 은행들도 자산 성장을 이루기 위해 향후 마케팅이나 금리 인하로 대출 경쟁이 본격화할 요인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괴리가 자꾸만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모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대출 가산금리를 내릴 여력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목소리를 냈죠. 다만 금리가 실제로 떨어져서 대출 여력이 더 생기면 이제는 가계부채를 또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당국이 적정선을 잘 찾아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기사는 삶과 가장 밀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큰 돈이 드는 재테크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201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한 엽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은 너무 비싸졌으니 그 근처에 비교적 저렴한 지역에서 서울의 인프라는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주로 경기 남부권에 붙는 말인데요. 이들 엽세권이 지난해도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이름부터도 옆이 들어가는 만큼 그 옆에서 멀어질수록 격차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던 건 과천인데요. 지난해만 17.2% 올랐고 2년간 상승률도 38%에 달했습니다. 과천 다음으로는 성남 분당구가 8%대, 수정구 7%대, 하남 6%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서울과 거리가 먼 평택과 안성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5% 넘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인 이천을 비롯해 포천, 용인, 처인구 등도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전체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1년 새 1.85% 올랐습니다. 경기를 벗어나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인 비수도권 전체는 지난해 1.34%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세종의 실거래가 하락폭이 3.71%로 가장 컸습니다. 광주도 3% 넘게 하락했고 대구, 제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1년 새 8.02% 올랐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컸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12.4%로 서울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성동구가 11%, 강남구 10.7%, 마포구 9.9%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도봉구와 금천구 상승폭은 각각 1.1%, 1.2%에 불과했습니다. 노원구, 관악구도 2%대 상승률에 그쳤습니다. 강남과 이른바 마용성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서울 내에서도 가격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자, 지금 보신 건 지난해까지의 통계고 이후 연초 들어서의 분위기는 사실 다소 오락가락합니다. 전국의 혼란 속에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고금리가 여전히 있고 기준금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지연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거래량은 갈수록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강한 모습인데 최근에 정부가 내놓은 지방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CEO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임종영 우리금융그룹 회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의 강도 높은 검사로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이 최근 만났습니다. 불편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 원장과 임 회장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꽤 오랜 시간 가볍게 환담을 이어갔습니다. 임 회장,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지배구조 선진화하는 데 최선 다하겠다며 당국이 강조하는 지배구조 개선 기조에 적극 동참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복현 원장, 일주일 만에 임종용 회장 임기 채우고 부당대출 문제 직접 정리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나아가 우리금융 내 파벌이 존재하고 내부 통제가 틀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힘도 실어줬습니다. 부당대출이 언급될 때마다 현 경영진 책임 적지 않다며 임 회장을 압박했던 이복현 원장의 서슬퍼런 모습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에 대한 이 원장의 강경기조가 누그러졌다는 반응과 임 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설왕설래도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금융 보험사, 증권사 인수가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원장, 임 회장과 사이가 좋아졌으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니라며 외연 확장, 마음껏 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선 그었습니다. 함께 웃었지만 당국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병쥐고 약주기 같은 모습입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위해 자진해서 집중투표제 도입했는데 재개 시각 아주 싸늘합니다.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할 때 주식 한 주당 선임코자 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 주는 제도죠. 이 제도 활용하면 소액주주들 결집해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 이사회 진입시키기 수월합니다. 사측, 경영진 입장에선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 이 카드 들이밀까 봐 기업들 꽤 조마조마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제도 유명무실한데요. 다시 부각시킨 인물이 바로 최윤범 회장입니다. 그것도 소액주주 권리 강화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제게 겉으론 남일이라고 외면했는데 속으론 무척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다가 행동주의 펀드들 삼성전자, 현대차, 코웨이 등 20대 기업에 집중투표제 도입하라는 서한 보내면서 분위기 확 달라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중투표제 찬성표 던진 하나그룹에도 불똥 튀었습니다. 최 회장 우군 역할을 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재계의 반기를 든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